예,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남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중남미 경제 전망하고 진출 전략인데요. 뭐 중남미 연구를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치우친 그런 어떤 견해들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갖다가 많이 제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객관적으로 중남미 시장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중남미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최근에 중남미 경제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고찰을 해보고 살펴보고 어렵지만은 또 그 속에서 여러모로 다양한 어떤 기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아까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그 IDB 연차총회 준비가 있어서 워싱턴에서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제 엘살바도르를 잠깐 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은 들려서 이렇게 느낀 인상들은 저희도 이제 중남미 연구를 하지만은 주로 큰 나라들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남미 국가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미나 카리브 쪽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남미 연구를 하면서 좀 관심이 최근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큰 나라들만 공략을 할 게 아니라 큰 나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남미 하면 33개국입니다. 33개국 중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 그러니까 중남미 하면은 보통 제가 이제 많이 중남미 경제 얘기할 때 LAC7, 럭키 7이라고 많이 하겠는데 ABCM 해갖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있고 그 다음에 안데스의 PVC 국가들, 그 다음에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M, PVC 해가지고 7개 국가를 하면은 중남미 전체 GDP에 한 90% 가까이 되고요. 인구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 생각할 때 ABCM, PVC 이렇게 7개 국가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미나 카리브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또 제가 현지 주로 정보 인사들이지만 기업들하고 만나서 느낀 거는 한국에 대한 협력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 한국하고 협력을 갖다 상당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 진출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중미 카리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좀 노크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존의 그 중남미 어떤 대표적인 메이저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틈새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갖다가 노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한번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경제 하면은 사실은 뭐 그 최근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이제 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 연구를 좀 오래 하고 있지만은 뭐 가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중남미 경제가 가장 그 호황을 누렸던 앞으로 이제 이런 호황을 갖다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특히 또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산품 붐, 중국 특수에 기대 가지고 상당히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5%대 최근에 이제 2003, 4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한 5%대 성장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2012년부터 보면은 중남미 경제가 2%대의 낮은 성장세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중남미 경제가 좀 쉽게 그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자주 섞인 얘기로 해가지고 그 2%대 성장이 새로운 어떤 뉴 노멀이 아닌가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남미 경제 그 2000년대 성장을 보면서 그 라틴 아메리카 아까 저 국장님께서도 IDB 미주개발은행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주개발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하면은 저희가 이제 로스트 디케이드라 해서 80년대 그 잃어버린 10년에서 저희가 중남미 경제를 생각을 할 때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그거에 이제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 해서 2000년대 중남미 경제가 그런 어떤
높은 호황을 구가했던 그런 시기를 갖다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중남미 연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중남미가 이제 독립을 한 지 1811년 10년 뭐 IT 독립을 갖다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1820년대 많은 중남미 국가의 독립을 하고 최근에 이제 200주년을 많이 맞고 있는데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지만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독립 이후에 보면은 중남미 국가들은 숱하게 디폴트나 경제 위기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이제 팽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남미 경제를 보면서 이렇게 목격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2008년도에 그 전대미문의 이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경제 위기 속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까지 봉착을 했는데 중남미 경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꿋꿋하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갖다 겪어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과거하고 달리 과거의 중남미 국가하고 비교해 볼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꿋꿋하게 극복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 지 200주년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2008년도, 2009년이 중남미 국가들이 그런 어떤 경제 독립을 하는 그런 어떤 원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남미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어떤 아니면 기초 경제 기초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화되는 최근에 와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 90년대 개혁 개방 정책, 2000년대 어떤 경제 특수를 누리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화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남미 하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경제 위기에 상당히 쉽게 노출돼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남미 경제가 2000년대에 이제 성장을 주로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대외 경제 어떤 특수, 중국 특수에 상당히 기댄 측면이 많습니다. 그 기댄 측면이 많지만은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난다고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성장이 이제 견인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어떤 소비 부분이 그 중남미 경제 성장을 갖다 견인했던 양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남미 경제 하면은 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FTA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많이 편입이 돼 있지만은 그 ISI라 해서 수입 대체 전통이 상당히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 하면은 여전히 내수 경제의 특징이 상당히 강하고 또 중남미 경제 성장 동력하면은 대외 요인보다는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 내수가 중남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의 어떤 민간 소비가 여전히 그 성장을 갖다 주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중남미 전체 그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 정도 될 정도로 여전히 민간 부분이 그 민간 소비가 중남미 경제를 갖다 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어떤 하나의 특징 중에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중산층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중남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특히 대표적으로 중산층이 최근에 전체 인구에서 50%를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브라질 경제의 최근에 어떤 성장을 주도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중남미 전체에서 이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게 달할 정도로 최근에 중산층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 경제를 보면은 제가 중남미 전체의 어떤 평균 GDP가 얼마냐면 한 1만 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경제의 평균 GDP가 1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의 어떤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70년대부터 그 계속 평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평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미들 인컴 트랩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데 중남미 경제는 사실은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세계 경제의 어떤 평균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3, 40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중남미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소비 주도의 성장이 최근에 와서 이제 한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소비 주도의 어떤 성장을 해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소비 주도의 성장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은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소비로 이제 활용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대부분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러니까 인플레의 어떤 그 인플레 증가율 이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남미 국가에서 최근에 또 소비를 견인했던 측면에서 주목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은행 부분의 어떤 민간 부분의 어떤 대출입니다.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발전돼 있긴 하지만은 가계들이 사실은 그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 2002년, 3년도에 보면은 GDP에서 민간 신용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그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 속도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괄목할 만한 두드러진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가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를 갖다 진작시킨, 소비를 갖다 촉진시킨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중남미 경제 성장을 갖다 견인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그 중남미 국가 중에서 그 주목하는 국가가 이제 멕시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최근에 전반적인 그 금융 계획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가게가 돈을 갖다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내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 모멘텀을 갖다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한 1만 달러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1만 달러입니다. 소득 뭐 격차가 이제 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를 소득 수준이 한 1만 2천에서 1만 2천 달러를 넘어서 1만 7천 달러대의 사이에 그 민간 소비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만 7천 달러대 이렇게 돌입한 국가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보면 한 칠레 정도가 그 정도 이제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만 달러, 1만 2천 달러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1만 2천 달러대, 1만 3천 달러대, 1만 5천, 6천 이렇게 7천으로 이렇게 그 1인당 GDP가 이제 증가할 경우에 이들 국가들에서 민간 소비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남미 경제 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가장 큰 중남미 경제 이제 성장을 견인했던 게 이제 중국의 특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중남미 경제의 성장을 갖다가 최근에 어떤 성장을 갖다가 약간 비하해서 그 이직으로서 중국의 특수에 기댄 어떤 이직으로 쉬운 성장을 해왔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남미 연구를 하는 사람들 또 일부에서는 또 운칠기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운에 70% 기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남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나 경제 운영을 통해서 30%의 성장을 끌어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서 특수를 누리면서 중국 특수에 기대가지고 특히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견인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를 갖다가 제가 뭐 중남미 경제 소개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IDB 아까 말씀드린 IDB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중남미 경제가 이제 멕시칸 클러스터하고 브라질리언 클러스터로 크게 두 개의 그 경제권으로 이렇게 분류된다는 그런 분석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칸 클러스터, 브라질리언 클러스터. 그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멕시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업 중심의 어떤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중미 같은 경우에 멕시칸 클러스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브라질리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미 국가들을 지칭을 하면서 1차 상품의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 그래서 2000년대에 보면은 그 브라질리언 클러스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특수에 기대서 남미 국가들이 1차 상품을 수출하면서
그 남미 국가들의 성장세가 높았던 반면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저 미국 경제가 이제 되살아나고 있지만은 2008년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멕시코나 이제 중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이제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이제 중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이제 크게 상대적으로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중남미에서 보면은 수출에서 이제 주목되는 그런 특징들이 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둔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남미 국가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중남미 특히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트레이딩 파트너는 사실은 중국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남미 국가들입니다. 인근 남미 국가들. 최근에 그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나 중남미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중남미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이나 EU나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중남미 시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중남미 국가들이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하는 품목들이 보면은 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 1차 상품입니다. 1차 상품 위주로 수출하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1차 상품 경제에서 벗어나서 약 제조업 경제로 고부가가치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국이나 미국하고 EU하고의 어떤 교역은 사실은 남북 협력, 그다음에 산업 간 교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에 1차 상품 붐이 일면서 경제들이 오히려 제조업이 후퇴하고 경제가 1차 상품화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남미 국가에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1차 상품 경제를 벗어나서 산업 다각화, 수출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중남미 국가들이 인근 중남미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들이 1차 상품보다는 공산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인근 국가들의 어떤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산 통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만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또 사업 기회를 갖다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 최근에 이제 중남미 뭐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 경기의 이제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가 하락이 이제 중남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국별로 다 중남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중동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 중남미 경제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순히 유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1차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갖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남미 특히 남미 국가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수출에서 한 95% 되고 재정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뭐 70% 되는 어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디폴트가 오늘 내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기초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튼실하고 어느 정도 이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유가 하락의 영향들을 갖다가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석유 시장 개방, 상류, 하류 특히 상류 시장 개방을 하면서 많은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갖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혜국으로 이제 분류한 국가들은 석유 이제 순수입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칠레나 뭐 페루나 아니면 파나마나 특히 중미 카리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유가 하락의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반적으로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브라질 하면 또 대표적으로 또 최근에 뭐 심해 유전 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 부각이 됐기 때문에 브라질이 또 유가 하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브라질 내부에서 분석한 그런 자료들 저희가 이제 평가한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오히려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브라질이 석유를 갖다가 많이 수출도 하긴 하지만은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남미에서 나는 석유는 중유입니다. 중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경유나 또 특히 또 그 석유 정제나 이런 기술들이 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경유를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석유 정제유를 갖다 수입해 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보면은 그 석유 부분에서 한 33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무역 적자 개선, 특히 이제 브라질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핸디캡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 적자하고 이제 재정수지 적자인데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브라질 경제, 브라질 산업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석유 산업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특히 브라질 하면은 심해 유전 개발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심해 유전 개발의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뭐 평가하기 따라 60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브라질 내부에서는 45달러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심해 유전 개발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브라질의 어떤 석유 개발이나 석유 화학 산업들, 그다음에 또 석유와 관련된 어떤 조선이나 뭐 석유 플랫폼이나 뭐 이런 부분 자본지 산업 일부 그런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브라질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가 하락이 중남미 경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은 쿠바의 개방입니다. 쿠바의 개방.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중남미에서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쿠바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빼뚜로 까리비라 해서 베네수엘라가 중미 카리브 국가들한테 약간 특혜로 해가지고 석유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더 이상 쿠바 같은 경우에도 베네수엘라에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석유 공급에 석유 조달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이 쿠바가 미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개방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가 하락이 직접적으로 최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거는 쿠바 시장의 개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 경제 얘기할 때 뭐 아까 말씀드렸죠 33개국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를 성장을 전망할 때 어떻게 성장을 전망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북고남저, 서고동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북고남저라는 건 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멕시칸 클러스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의 지금 호황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북미 그다음에 멕시코, 중미 국가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북고남저. 2000년대에는 사실은 남고 북저 양상이 지속됐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2011년, 12년도부터 해서 북고남저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고동저 형상입니다. 서고동저. 서쪽이라고 하면은 태평양 쪽에 위치하는 걸 서쪽이라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서쪽이라고 보는데 주로 서쪽에 위치한 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태평양 동맹 국가죠. 패시픽 얼라이언스 국가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의 성장세가 상당적으로 높은 반면에 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들, 멕시코,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의 성장세는 좀 상당히 낮은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시장 친화적인 어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성장세가 높은 반면에 주로 이제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개입주의 어떤 전통이 상당히 강한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환경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성장세가 좀 더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남미 국가 하면은 뭐 33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ABCM, PVC 이렇게 LH7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이제 세계 경제 뭐 성장 엔진 얘기들 많이 합니다. 3대 성장 엔진, 뭐 2대 성장 엔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중남미 국가들에서 성장 엔진 하면은 브라질하고 멕시코겠죠, 그죠? 브라질이 2조가 넘고 1조가 넘기 때문에 중남미 전체 GDP가 6조라고 가정할 때 6조인데 그중에서는 50%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어떤 양대 성장 행진 하면은 사실은 브라질하고 멕시코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 이런 제가 이제 누차 중남미 경제 소개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이제 동시에 떠주면은 동시에 성장세를 누릴 경우에 중남미의 전반적인 평균 성장세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멕시칸 클러스터, 브라질리안 클러스터 두 국가의 그 성장 동력이 다릅니다. 그 또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뜰 때는 멕시코 경제가 가라앉고 그다음에 멕시코 경제가 뜰 때는 브라질 경제가 가라앉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중남미 경제의 어떤 성장세를 갖다가 중남미 평균 성장세를 깎아먹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2009년, 10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0년에 브라질 경제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극복을 해서 7.5% 성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브라질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2011년부터 2%대, 지금은 거의 뭐 플랫 성장을 하면서 브라질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그 실망감으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멕시코 경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성장세를 갖다가 특히 미국 경제의 어떤 특수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자체의 어떤 개혁 정책의 어떤 그 성과에 힘입어가지고 멕시코 경제가 서서히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90년대부터 해서 그 브라질하고 이제 멕시코의 어떤 경제 성장세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보시면은 브라질하고 멕시코의 어떤 성장이 서로 엇박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대외적인 여건이 브라질에 불리하게 작용한 그런 측면들이 브라질 경제 성장을 갖다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질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책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어떤 브라질 경제의 어떤 성장세를 갖다가 그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위기를 겪으면서 또 지금의 이제 지우마 호세피 정부가 일기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국가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 정부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개입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심화가 되면서 그 대내 투자들이 브라질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깨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브라질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지우마 호세피 이제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뭐냐면은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 인사들이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면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사실은 그 지우마 호세피 정부가 1기 때만 해도 사실 그 브라질의 어떤 그 브라질의 경제 정책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구현이 되는지를 갖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호세피 1기 정부 때 보면은 룰라의 어떤 그 정책의 유산이 상당히 그런 어떤 호세피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아우라를 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또 그 지우마 호세피 정부가 어떤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어떤 정책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그 호세피 1기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국가 개입적인 어떤 전통 이런 걸 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1기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들을 많이 탈피해 가지고 보다 이게 자율적인 그런 어떤 국가 개입주의적인 어떤 전통에서 벗어나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로 보면은 브라질의 재무장관 호아킹 레비라고 하는 그런 재무장관이 시카고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브라질 2대 은행의 브라데스코 은행의 자산운용의 어떤 대표이사를 갖다 역임을 한 대표적인 어떤 친시장적인 인사 이런 인사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최근에 이제 브라질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다른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의 어떤 공조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통화 긴축으로 가면서 재정을 갖다가 풀고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엇박자로 노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호세피 1기 정부 때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되면서 그 금리를 갖다 인상하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재정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증세를 통해서 최근에 통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 정책이 어떤 공조 같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최근에 어떤 브라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도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최근에 재무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은행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금융거래세라는 걸 부과합니다. IOF라고 하는데 IOF를 갖다가 3%에서 6%로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정책들, 일련의 정책들을 갖다가 볼 때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정책이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어떤 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양호하진 않지만은 그런 어떤 경제는 또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정책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브라질의 어떤 꺼진 경제 심리를 갖다가 이제 되살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들을 갖다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남미 양대 성장의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를 갖다가 뭐 늪축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드사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 머드 이코노미라고 제가 이제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늪 경제라고. 최근에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 다양한 악재들, 뭐 브라질 석유공사의 어떤 뭐 스캔들이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이런 것들, 가뭄이 이제 심화되고 그러면서 제한 절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그 전기 공급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을 갖다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각종 악재들이 그 산재를 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이제 늪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걸 갖다가 상당히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서, 브라질 경제를 할 때 머드 이코노미, 늪 경제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멕시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런 그 두드러진 어떤 브라질과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멕시코 경제가 주목을 받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제조업의 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미국 시장을 놓고서 중국하고 멕시코가 이제 경합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이제 2001년 WTO 가입을 하면서 멕시코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으로 옮아갔습니다. 중국으로 옮아가면서 멕시코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어떤 인건비나 중국의 세계의 공장에서는 세계의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변모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멕시코로 오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쇼링, 니어쇼링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국으로 갔던 어떤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멕시코로 회귀를 하면서 제조업이 부상하고 있는 북미 시장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 멕시코의 중요성,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 주변국들 중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멕시코에 상당히 이제 몰빵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특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멕시코에 이제 그 전면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어떤 부상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 경제가 이제 그 힘든 구조 개혁이나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위기를 먹고 산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떤 그 개혁 정책을, 구조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통해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대외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뭐 개도국이나 중남미 국가에서 보면은 제조업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데 비해서 멕시코에서만 유독 제조업의 위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멕시코에서 제조업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노동 비용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 상당히 낮은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멕시코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멕시코 제조업 생산 기조로서 멕시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PwC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 비용을 비교한 그런 표들인데, 이런 표들을 보셔도 앞으로 멕시코 경제가 상당 정도는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기업들이 매년 연말에 이제 설문조사하는 걸 보면은 그 현지 시장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뭐냐는 걸 갖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동비용 상승 측면에서 보면은 그 경쟁국 중에서 뭐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도 멕시코가 상당히 그 노동비용 상승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노동쟁이나 소송, 그다음에 환율, 멕시코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환율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멕시코가 상당 정도 앞으로 제조업의 어떤 생산 기조로서 상당히 좀 중요성이 있겠다, 이런 어떤 평가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멕시코 구조 개혁을 갖다 빼냐 니에토 정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보면은 11개 분야에 걸쳐서 그 교육 개혁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이나 에너지, 금융, 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개혁 성과들이 조만간 발현이 될 경우에 멕시코 경제가 추가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 이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얼마 많지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중남미 이제 성장 삼각축의 이제 중남미의 어떤 그 양대 성장 엔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멕시코하고 브라질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주 성장 엔진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칠레하고 좀 페루, 콜롬비아인데, 최근에 이 국가들 보면은 성장세가 서로 이제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세계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세계 국가의 성장세가 이렇게 서로 속도를 달리하는 그런 어떤 3스피드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바첼렛 정부 들어서 칠레 같은 경우에 중남미에서 가장 뭐 투자 환경이 양호한 그런 국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최근에 바첼렛 정부 들어서 성장보다는 평등이나 사회 정의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특히 또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최근에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칠레의 경제의 어떤 악재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물론 그 1차 상품의 어떤 수출 둔화가 이제 큰 요인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칠레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그 2000년대 가장 빠른 성장을 했던 양대 국가라고 하면은 파나마하고 이제 페루를 줄 수가 있는데,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의 어떤 확장 공사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환경이 좋은 것도 있고, 또 광산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이끌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광산 부분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주춤하면서 6%대 성장세가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뭐 칠레나 페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하고 달리 전반적으로 그 금융이나 아니면 재정 정책에서 어떤 그런 어떤 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나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재정을 갖다 확대하든지 그런 여지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위기를 갖다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돌파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국 중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주목하는 그런 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 사실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콜롬비아 하면은 게릴라 하는데, 게릴라와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관심들, 이런 관심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 간의 어떤 성장세도 최근에 좀 상이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디폴트 우려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장 사실은 이들 국가들이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당장 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유가가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그 뭐 평균 연도에 비해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400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베네수엘라의 전반적으로 어떤 외채 상환 능력을 갖다가 갉아먹으면서 베네수엘가 당장 사실은 뭐 디폴트 상황에 봉착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베네수엘 사실은 중남미에서 디폴트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빚을 갚을 능력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제가 이제 디폴트의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명칭을 붙여봤는데, 이 정치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실 경우에 그게 베네핏하고 코스트를 갖다 따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디폴트 상황까지 몰려왔는데 디폴트 상황까지 그 협상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 키르치나 정부가 그런 어떤 외세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오히려 어필해서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디폴트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현 마두로 대통령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유리하냐 이렇게 볼 때는 아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금년 9월에 총선도 있습니다.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 집권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에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산업의 석유 산업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외국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고 석유 산업이 붕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폴트를 선언할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다음에 디폴트를 선언했을 경우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게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냥 그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서 그 외채를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나 이걸 갖다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 보유고 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시트코랄에서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의 어떤 자산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팔까 말까 하다가 그 후유증이 클 거로 판단이 돼서 최근에 와서는 그 시트코를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한 20억 달러 정도에 발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페트로 카리베라에서 중미 카리브 쪽에 특혜성 그런 석유를 갖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특혜성 어떤 석유 멈추면서 그 지원을 갖다가 중단을 하면서 그런 그 외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베네수엘라가 디폴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남미의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좌파 정부가 2000년대 상당히 좀 이렇게 득세를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좌파 정부가 득세를 할 수 있던 그런 배경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차 산업 붐이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가 집권하면서 이전에는 좌파가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좌파가 집권하면서 운 좋게 1차 산업 붐이 일면서 좌파 정부들이 그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1차 산업 붐이 이제 사그러들면서 좌파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좌파의 어떤 태조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쿠바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남미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메이저 국가들만 저희가 이제 주목할 게 아니라 중남미 어떤 틈새 시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중남미 협회나 이제 IDB 같이 공조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갖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페루하고 콜롬비아를 우리 기업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도 말씀하시는 것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페루나 콜롬비아보다도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그런 어떤 조그만 소규모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 훨씬 더 사업 기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워낙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히 진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실제적으로 최근에 가서도 이렇게 느낀 그런 바로는 현지에서 또 한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의욕이 상당히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은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중남미 진출에 최근에 메이저 국가들에서 그 어떤 경제 침체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중남미 상당히 좀 고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한 4% 이상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한 5개 국가들을 꼽아봤는데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굵은 펜, 볼드펜 국가로 해서 이런 국가들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본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그 제토로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앞으로 2015년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한 그런 어떤 비중을 보면은 콜롬비아하고 멕시코가 이제 상당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중남미 진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2015년 중남미 경제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뭐 디테일한 수치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사실은 워낙 뭐 최근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을 한다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중남미 경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국가들의 방향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방향성을 통해서 제가 이제 큰 틀 속에서 뭐 디테일하게 그 강론적인 그런 측면들은 뒤에서 이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줄 거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중남미 경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진출을 갖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게 멕시코인데요. 멕시코 관련 보고서는 조만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그 멕시코 관련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저희 대외경제정책위원 KIP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멕시코 관련 그런 어떤 보고서를 갖다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경제를 갖다 단순히 이제 우리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어떤 그 진출 거점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만나본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의 어떤 진출 기지로서 멕시코를 갖다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평균 노동 비용을 갖다 비교를 멕시코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멕시코가 상당히 노동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루하고 멕시코는 사실은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멕시코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특히 패시픽 얼라이언스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패시픽 얼라이언스나 남미 시장을 갖다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 적극적으로 좀 강구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개혁 개방 기회를 활용한 진출 전략.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에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방송통신 부분에서 또 개혁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 공급 확대나 이런 부분에서 방송통신의 인프라 공급 확대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기회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뭐 석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석유 개발 쪽보다는 전력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 기회를 갖다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개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한콜롬비아 FTA가 이제 금년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또 모멘텀, 계기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지금 그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콜롬비아 FTA를 갖다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남미 경제 최근에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운하 경쟁이죠. 운하 경쟁. 파나마 운하가 2015년에 2016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2005년부터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또 니카라과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니카라과 운하 건설이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이제 건설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물류 부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NG를 갖다 수입하는 그런 채널로서 통로로서 운하로서 파나마 운하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정부 같은 경우는 선박 보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개통에 따른 물류의 흐름이든지 어떤 사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볼드펜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이저 시장보다는 위기 시에 프론티어 시장, 틈새 시장을 갖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을 갖다 보시면은 멕시코하고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소규모 국가들에서 우리 수출이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또 성장세가 빠른 그런 틈새 시장들, 프론티어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중남미에서 사업 기회하면 쿠바입니다. 쿠바. 그 선제적으로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또 그 연구 용역을 갖다 실시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앞으로 이제 쿠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하려면은 16년, 17년 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쿠바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북미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 쿠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쿠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폐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소형 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수출했는데요. 그 쿠바 화폐에 이제 그 도안에 그 우리 현대중공업의 어떤 소형 발전기가 이제 도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한국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어떤 프론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쿠바 시장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중남미에서 어떤 정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IDB 그쪽 이제 페루 측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 국가 개입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국가 개발 계획이나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 정책, 국가 개발 계획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개발 계획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2030 국가 개발 전략을 마련해서 그 전략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수출 정책의 이제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산업 정책이나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 기회를 갖다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중남미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서 파생하고 있는 그런 사업 기회들, 대표적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보건, 교통 이게 3대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정도 중남미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금 파생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중남미 경제의 어떤 그런 그 기회 요인도 있고 도전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중남미 경제를 진출할 때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으로 중남미 어떤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득세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남미 연구를 하면서 중남미를 다니면서 또 여러분도 중남미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겠지만은 지방 시장을 공략하라는 것, 지방 부분에서 상당히 한국과의 어떤 협력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메이저 국가들하고 마이너 국가들, 프론티어 국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이저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모색하기 여러모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론티어 국가들 가면은 상당히 한국 기업들을 환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질에서도 사실은 상파울로하고 또 상파울로 어떤 지방 브라질의 5대 권역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북동부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또 한국 기업, 한국 정부를 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그런 특징들을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방제나 이래서 지방의 어떤 그 지방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시장을 갖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이제 중국이라고 불리는 북동부 시장을 갖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염두에 두고서 중남미 진출 전략을 갖다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